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생방송 정치의 본색 시작합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날짜겠죠. 하늘은 높고 맑고 매우 깨끗합니다. 여러분께서 야외를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정치본색과 함께 하시면서입니다. 오늘 정치본색 주제는 대통령실 쇄신의 성공 조건입니다. 함께 집중 분석하실 두 분, 송국건, 차재원, 송국건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대통령실 쇄신의 성공 조건입니다. 성공 조건은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실 쇄신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좀 쇄신한다고 하는데 연일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좀 흉흉한 뉴스들입니다. 매일 한 명씩 나간다든가. 네, 한밤중에 전화를 전화를 받았다든가 받아가지고 뭐 PBL인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뭐 얼어붙어 있다는 말이 네. 들리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계속해서 인사 쇄신을 요구하긴 했지만 네. 이런 식의 쇄신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네. 이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실 쇄신이었던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이것도 좀 먼저 좀 짚어야 되겠죠. 네.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취재를. 대해서. 예. 자, 그럼 좋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통령 비서실의 인원이 42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420명인데 네. 그 중에서 절반은 널공이에요. 널공. 그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절반이고. 예, 원래 공무원들. 네, 원래 그 늘상 공무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죠. 늘공무원. 그리고 나머지 한 200명 정도가 이 국회 여의도 쪽에서 정치권에서 들어간 네네네. 사람들인데, 네. 자, 그중 먼저 어공이라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거는 이 널공보다는 어공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80명이면은 200명 중에서 80명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80명 정도가 지금 감찰 대상이라고 하고 네. 그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자, 이것이 왜 이렇게 그러면은 왜 인적 쇄신 그러면은 수석 비서관들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상당히 다들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해서. 주로 이제 행정관급이라는 거죠 지금 대상. 그렇죠. 비서관이 한 2명 있었고 네네. 그 비서관은 1급입니다. 그 다음에 2급 선임 행정관, 상급, 4급, 5급 5급 행정관, 6급, 7급, 8급, 9급 행정요원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주로 행정관급들이 국회에서 많이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취재를 해보니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 태핑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취임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죠. 네네. 대통령실부터 점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살펴보는 중이다. 예, 살펴보는 중이라고 네네네. 했습니다. 그럼 살펴보는 중이면은 보통 수석 비서관급 이상을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을 살펴본 거예요. 행정관을 살펴보고 그 시점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그 대통령실 안에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청거해준, 추천해준 정치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름 붙인 윤핵관, 친윤 쪽에서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오고 있죠. 네. 지금 뭐 장제원, 금성동, 뭐 네. 이철규, 뭐 이런 그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그 윤핵관 호소인도 또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의도 정치권에서 네. 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충성하기보다 본인을 청구한 사람에게 충성한다. 이것을 이 대통령실 안의 일들을 본인을 청구해준 의원에게 속속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한다. 보고를 하는 그런 일이 네네네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서 네. 이게 일단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좀 확실한 뭐 팩트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 쪽에서 청구한 사람들을 지금 정리하는 단계 아닌가. 네. 그래서 수석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혹시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꽂아놓은 대통령실에 꽂아놓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네. 일단 제가 취재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중간 관리자급, 그죠? 예, 예. 행정관이라면 예. 아주 탑은 아니고 또 예. 그래서 아예 밑에도 아니고 중간급에서 많이 쇄신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그 건데 이야기죠. 이게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인사 쇄신에 맞느냐, 방향에 맞느냐, 그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네. 하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쇄신 예. 모습, 예. 이거 좀 어떻게 우리 차 교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의 바람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행태를 저는 다른 방향입니까?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한 것처럼 윤핵관들이 꼽아놓은 그런 뭐 여러 가지 행정관이나 뭐 더 나아가서는 비서관까지 소위 말해 빨대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빨대 역할을 하면서 나간 정보가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윤핵관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무적 차원에서의 일들을 같이 공유하면 안 되나요? 대개 뭐 그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의 기밀 사항인가요? 그 정도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정권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당과 정부라고 하고 네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이라고 한다면 당정대가 한 몸으로 움직이자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 아니었나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이제 전부라고는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일단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예. 제가 그런 만약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전체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건 잘못 판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사 정무적 보좌 책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이 좀 그러니까 선우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월급을 줄 때 하우 상박의 원칙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 하우 상박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 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위직들은 좀 두텁게 주고 위선들한테 조금 박하게 준다는 네. 거, 짜게 준다. 뭐 그게 일종의 밑에 이 사람들에게 대한 나름대로 배려 이런 것인데 이번에도 또 하우 상박인데 말 그대로 아래는 두텁게 잘라내고 그 책임을 예, 두텁게 예, 묻고 두텁게 물고 위에는 상당히 조금 묻고. 박하게 물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우 상박의 원칙과 전혀 거꾸로 된 것이라는 네네.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러니까 월급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당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위선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설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실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또 정무보좌를 책임지고 정무수석 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그 순회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서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하급 직원들이 상당히 뭡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긴장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한 게 뭔데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쫓겨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정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세력이 네, 되는 반대 거죠. 세력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같은 편에 있다가 반대 세력 되면요. 그거 정말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가장 제가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 상 그러니까 밑에 전부 다 그러니까 하급직들한테 이렇게 모든 걸 맡기는 책임을 묻는 듯한 모습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제가 이 말씀드리면 비겁하다는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The buck stop here. 그러니까 모든 이런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최종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정무 부분에 있어서의 보좌 책임은 순회급들에게 물어야 되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핵 간의 관계를 만약에 지금 빨대만 정리한다고 윤핵과 관계가 정리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핵 간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대통령 입으로 워딩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여당 내용의 가장 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가 문제가 지금 엉클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야지 이걸 갖다가 윤핵관의 입을 빌린다든지 다른 식의 이상한 식의 이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혼선을 더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윤석열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책임 소재를 뭔가 책임을 누가 국정난맥에 대해서 책임을 묻긴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게 방향이 잘못됐다. 대상 잘못됐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셨지만 뭐 윤핵관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느닷없이 네. 백의종군 하겠다? 아니 백의종군이랑 뭔가 자기가 지금 직책이 있는데 네. 내려놓으면서 나 이거 이제 안 하고 아무런 무관의 제왕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고 했죠. 앞으로 안 하는 앞으로 안 하겠다. 대통령 임명직은 앞으로 안 하겠다. 아니 누가 시켜줄 것도 아니고 확실치도 않은데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네. 국민들 느끼기에는 왜 느닷없이 장제원 의원이 네. 현재 무슨 장관을 하고 있다든가 하면 내려놓으면서 네. 뭐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면 내려놓으면서 네. 백의종군 선언하면 괜찮은데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어떤 그 대통령 쇄신과 네. 뭔가 연관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관된 거죠. 그 장제원 네. 의원의 움직임과 함께 분석을 해주시면. 저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물론 조금 전에 인적쇄신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저는 순서가 지금 잘못됐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순서가 우선 실무자급들이 당장 이런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또 최근에 뭐 안에 내부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고 이런 사안도 있었거든요. 보안 규정 위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감찰하는 거는 수석보다는 그 밑에 실무진을 감찰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고 결국 그러니까 수석급도 다시 인적쇄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있을 있을 수가 있죠. 또 있을 때 완전히 거기 면죄부를 준 건 아닌 거라고 보고 지금 권성동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이준석과 이준석이 그 이름 붙인 윤핵관 이 둘을 다 지금 정리를 하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장제원과 권성동의 파워 게임이 또 있어요. 두 사람 파워 게임 뭐 그때 뭐 우리는 형제다 했다가 나중에 또 서로 뭐 공격을 막 주고받았죠. 뭐 민들레 모임 출범시키는 과정부터 처음에 이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되고 나서 직무대행 갈 거냐 비대위 갈 거냐 했을 때 장제원 쪽은 비대위를 했고 그때 의견이 좀 달랐죠. 예, 권성동은 직무대행을 했고 그러다 권성동의 문자가 노출되고 나서 장제원 쪽 그 세력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 초선 의원들이 30몇 명이 장제원 쪽하고 비슷한 그쪽에 그 주도한 사람이 장제원 쪽과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 지금 파워 게임을 벌이는 이 상황이 되니까 저는 어제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는 임명직은 안 맡겠다. 임명직이라면 뭐 장관이나 뭐 이런 거죠. 당 수석이랑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거죠. 근데 대신 선출직 그러니까는 뭐 원내 대표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대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선언적 의미로 본인이 이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한 건 저는 권성동을 사퇴하라는 같이 사퇴하라는 그 압박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앞으로 임명직 같은 건 안 할 테니 이 지금 상황은 그 우리가 일단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그 백의종군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백의종군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제원 의원의 그런 거취 표명은 현재 대통령실 쇄신과 좀 연관된 겁니까? 연관되죠. 장제원 의원이 많이 이게 뭐 본인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인수위 때 그렇죠. 거기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본인과 추천을 했고 또 본인이 정리를 했죠. 정리하는 권성동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7급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인 아들을 9급 넣어줬다. 내가 압력을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그 당선인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윤핵관이든 누구든 이렇게 다 인사 추천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사람도 끼워 넣겠죠. 자기 사람도 많이 끼워 넣겠죠. 그렇게 하니 이제 그런 과정에서 권성동과의 같은 윤핵관 안에서도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사태와 연결이 다 됐지 않습니까? 직무대행 가느냐 비대위 가느냐 이것까지. 그리고 간처분을 하고 나서 권성동이 또 원내대표를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쪽 다 손절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 대대적인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분이 지금 갑자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좀 뜬금없는 얘기죠. 그렇죠. 뜬금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런 그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 쇄신의 움직임과 연관되고 세상이 다 연관돼 있겠죠. 세상 다 연관돼 나비 있겠죠. 난개짓이 뭐 문제는 폭풍을 그러니까 일으키니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뭐 세 가지 경우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에 대한 상당한 비판 여론이 높고 그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하고 나름대로 이 좀 말을 맞춰서 그럼 제가 일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물러날게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위장 거세라고. 위장 거세.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윤핵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것은 형용보수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윤핵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아마 당에서 보는 사람이 이런 형용보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식대로 표현을 하면 위장거세가 아니라 전 짜고 지는 고소톱이다. 두 번째의 가능성은 헐리우드 액션이다. 헐리우드 액션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생각했을 때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일단 그러니까 헤아리기 전에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윤핵관들에 대한 그 상당한 비판이 오니까 예. 그것도 근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야. 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래서 이렇게 딱 그 바짝 엎드리는 모습으로 민심에 뭔가 부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일종의 선수치기. 예, 선수치기 예. 이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앞서 이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의 손절매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윤핵관들하고 관계를 내가 확실하게 네. 끊어내야 되겠다. 고해서 정리하는 아마 수순이다. 그런 정리한 수순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가지에 딱 해당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혼재돼 이 있는 거다. 혼재돼 있다. 이 세 가지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이 지금 현재 흘러가는 이 전국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또 다른 윤핵관들의 입장들이 네. 서로 상당히 이 교감이 오가면서 어느 네. 순간 한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윤핵관들 권성동, 장제원을 다 정리해 버리면 그럼 누구하고 정치를 하냐 이런 문제가 남을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성공한 그 대통령으로 성공한 당선에 성공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권성동, 장제원, 권성동 본인들 말대로 1등 공신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정권을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문제가 그런데 아니에요. 역대 정권에서 예. 그런 일이 수탁이 있었죠. 그 창업 공신들이 파워 게임에서 밀려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MB 때 정두원, 그렇죠. 박근혜 네. 대통령 시절에 뭐 김무성, 유승민 마찬가지고. 뭐 이런 네. 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업 공신이라도 본인의 국정 운영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특히 지금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이준석과 부딪히면서 국정 운영 초반부터 지금 완전히 집권 여당이 완전히 그 엉망진창이 돼 버렸잖아요. 네. 어쨌든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하면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 저도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세간에 여의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네. 자주 그런다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있다. 그 뭡니까 신주류입니까? 그렇죠. 신주류죠. 구주류가 된 거예요. 윤핵관은 벌써. 네. 구주류가 신주류가 됐고 또 한 그룹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장관으로 가 있는 원희룡, 권영세 이 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을 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발탁을 했죠. 네. 근데 원래 국회의원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원내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표로 출마를 시키든지 네. 그 원내 복귀시켜서 그 사람을 여의도 정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룹이 TK입니다. TK. 지금 대구 경북에서 그때 압도적으로 그 표를 몰아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죠. 네. 대구 경북에. 그래서 최근에 이 원내대표감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김상훈이나 네. 윤재욱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 또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다시 나와서 비대위원장 겸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분 옛날에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원내대표 한번 했죠. 네, 또 해요? 뭐 또 그러니까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 겸 겸 직무대행이든지 비대위원장이든지 일종의 이제 같이 하는 일종의 거죠. 임시 대표 그렇죠. 식으로. 자 그래서 네. 그 TK 쪽에서 그리고 윤재욱 의원이 또 원내대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윤재욱 의원도 그때 캠프에서 상황 실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게 이렇게 그 친윤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세 가지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신주로 부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장관으로 가 있는 사람이 다시 원위치 시킬 수도 있고 TK라는 지역에서 또 어차피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지역의 정치인들을 핵심 포스터로 내세우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윤핵관이 네. 없다고 뭐 전국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좀 다시 주제를 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이 한간에는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 포진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검찰 출신들, 뭐 검사뿐만이 아니고 검핵관. 검찰 출신들은 또 이른바 이제 검핵관이라고 검찰 출신 이름 핵심 붙이는데 관계자. 어차피 이제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네. 주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길 이끄는 게 검사 출신인 네. 누구죠? 이시원. 이시원 네, 검사 네, 네. 전 검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그 검찰 출신과 여의도 출신의 좀 파워 게임일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그 다 여의도 출신들을 밀어내고 뭐 다 모입을 한다면 그렇지만 현재 주류로서 있는 밀어내고 결국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에서 더 힘을 키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어떤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파워 되나요? 게임 차원에서 보면 네. 금액관들이 상당히 상대적 우위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네. 분명해 보입니다만 과연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4년이 넘는 훨씬 거의 뭐 지금 이제 100일 겨우 지난 정권에 있어서 과연 금액관들로 갖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을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금액관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뭐 그분들하고 이렇게 국정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담해서 갖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TK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 뭐 윤재욱 의원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도에 보면 제가 조금 눈에 띌 만한 사람이 장경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장경상. 예, 이번에 지금 정무비서관의 물망이 지금 물 오르고 오른다고 있는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네. 사실 뭐 장경상 뭐 그분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당뇨 출신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청와대에 들어갔지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들의 전행에 반발하면서 튀어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두 달 네, 있다가 네, 나왔고 그 뒤로는 또 이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 그러니까 정책 보좌관인가요? 네. 장관 장관 네, 정책 네. 보좌관을 오래 할 정도로 한다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액감들로만 그러니까 끌고 가기 힘들다는 상황 자체를 네.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저는 금액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전국을 운영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뭡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심기경호하는 네네네. 그 정도의 집단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고 뭔가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하여튼 그 지금 윤핵관이 많이 물러난다고 한다면 새로운 공백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상현이든 윤재욱이든 지금 TK 뭐 출신의 의원들이든 그런 분들이 빠르게 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이 과연 매끄러울 수 있을 것이냐. 네. 또 하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만큼 부합할 것이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신 지금 얘기한 대로 검찰 출신들이 쇄신은 주도할 수 있지만 그 뭐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서 이른바 칼질을 할 수 있지만 그 칼잡이들이 전국을 또 운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는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딱 쳐낸 공백을 다른 사람이 뭔가 메꿔주고 그걸 지금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좀 그걸 다시 또 아니 공백을 메꿔야 되나?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뭐 네. 실용 여기에 항상 방점을 맞추니까 네. 아마 저는 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 그룹이 이 대체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행정부나 이 뭐 비서실 여기는 저는 관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봐요. 관료 출신. 예, 관료 출신들이 또 전문가들을 많이 쓸 걸로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검찰 출신 이시원 전 검사가 그 감찰을 주도한다. 그건 당연하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하는 업무예요.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 전에도 뭐 최강욱처럼 이렇게 검찰 법조인들이 많이 가죠. 또 검찰 출신도 많이 가고 최강욱은 법조인 검찰은 아니지만은 자 그리고 금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에서 충분히 프레임을 깰 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 출신들이 갔다는 데가 민정 쪽이죠. 과거에 민정수석 역할을 하던 그쪽에는 과거부터 검찰 출신 많이 갔던 데고 또 지금 저 검찰 출신들이 갔는 데가 인사 총무 부속실입니다. 인사 총무 부속실은 역대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본인의 가신들을 다 데려갔어요.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총무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같은 독서실에 있던 독서실 총무했던 사람을 최도술. 네, 독서실 총무를 했던 사람을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변호사 사무장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죠. 네, 그렇게 데려갔어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으면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본인과 같이 데려갔을 수가 있겠죠. 인사 같은 경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인사수석을 했던 김혜숙 수석 같은 경우는 과거 변호사 시절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를 했던 사람을 인사수석으로 데려갔어요. 법제처장을 했다가. 법제처장으로 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부속실은 뭐 어쨌든 본인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가신들을 데려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총무나 인사, 부속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총무는 그렇죠. 총무는 그렇죠. 예. 총무는 청와대 인사도 하고 돈 관리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돈 관리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해야 되므로 윤석열에게 가까운 사람은 검찰 출신들밖에 없으니 지금 검찰 출신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넘어서 조금 전에 차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정 운영의 전반에 관여를 한다. 그것은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는 안 이야기죠. 된다. 그 국회는 신주로가 들어갈 거고 행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관료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말씀 네. 들으면서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검찰 출신이 많다라고 비판이 온다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옛날에 다 민변 출신이 뭐 다 해졌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내가 검찰 출신이나 검사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하는 대통령이 민변 출신이니까는 네. 민변과 가까우니까 민변 출신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사를 뭐 비판한다고 할 때 왜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느냐. 이런 사람을 써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민변 출신은 도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그건 그렇고. 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근데 이런 그 눈에 띄는 답변이 뭐였냐면 당 어느 정권이 초창기에는 자기들 그 어떤 공신들 정치인권이들 많이 쓰다가 시간이 갈수록 결국 관료에 의존하는 네.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많이들. 근데 지금 이렇게 초창기부터 나중에 이제 관료를 많이 쓴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만의 어떤 아젠다, 윤석열 정부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 색깔이란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 관료 그렇죠.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료들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니까 이게 영혼이 없다는 표현 자체는 초창기 힘이 강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여러 가지 소신이나 거 다 적고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무뎌지는 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그 정권이 추구하는 부분에 또 가장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듯이 보이지만 또 흐지부지 되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원래 관료들이 하면서 해왔던 정권을 대로. 다 이렇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포위 점령해버리는 그러한 양상이라는 것인데 만약 이번에도 또 그렇게 그러니까 되풀이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저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빠져 있는 여당의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러니까 빠른 수습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네. 이 그러니까 여당에서 나름대로의 구심점을 확실히 잡아야만 그 여당이 나름대로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철학, 네. 비전 이런 것들을 지금 실행하는 하나의 그 수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서 너무 정치적 여유를 부리면서 네. 마치 아무 리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쁜 결과를 지금 어떻게 보면 전제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네. 제가 우려와 함께 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조언을 드리는 거죠. 네네. 빨리 수습하시라고. 더 빨리 그것도 직접 하시라고. 직접 나서셔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사퇴도 일종의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메시지라고 본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뭔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 그런 뭐 모습을 보여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데. 직접 나서면 당무에 왜 관여하느냐고 또 그런 하겠죠. 얘기 나온 직접 나서면. 근데 어차피 그 말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다 거짓말이라는 거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고 봐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본인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추석까지 이 비대위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고 네. 그 이후에 자기 개최를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저 28일인가요 만났죠.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렇게 이준석도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그 윤핵관들 때문에 이렇게 당이 혼란스럽고 이 사퇴 요구가 많은데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그 대신 지금 또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지금 뭐 비대위도 새로 출범 안 했는데 네. 복잡해지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그 듣고도 있어요. 네. 그 추석 때까지 다 마무리하겠다. 불과 2주입니다. 불과 2주 동안 네.
해서 만약에 그때 권성동이 다 마무리 해놓고 아, 내 이거 마무리 잘했으니까 또 계속 버틸 거야. 네. 이렇게는 못 하겠죠. 만약에 본인이 뭐 거취 예, 하겠다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했고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의원총회 어제인가 의원총회를 할 때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니까는 그 거취 표명이 사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사퇴라는 이야기를. 그냥 거취라고만 예, 얘기했는데 예. 그 공식적으로는 거취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지금 물러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그 보도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하고 것이고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장제원, 권성동 파워게임 이야기가 나오니 장제원에게도 뭐 어떤 메시지가 갔겠죠. 뭐 본인의 비서실장까지 하고 네. 상당히 뭐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니까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은 권성동과 같이 네. 동반 퇴진을 하는 걸로 동반해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걸로 네. 그 선까지 딱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손 놓고 있다. 이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그 어떤 주제로 뭐 쇄신 성공의 전제 조건이랄까 오늘 이제 대주제가 그건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지금 그 집권 당도 빨리 정비가 되고 그것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서로 지금 연결돼 있죠. 맞물려 있고. 근데 지금 먼저 좀 얘기 하나 저도 궁금한 게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사퇴하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당장 네. 사퇴하라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당장 사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지금 사퇴하면 누가 수습하냐 하는데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그거는. 아, 그렇죠. 걱정할 일이 아니고 제 생각은 지금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사퇴하겠다면 지금 저 유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현재 비대위가 활동을 해서 뭔가 수책을 내놓으면 그것도 제동이 걸려버릴 수도 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진짜 비상상황을 만드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본인이 사퇴하고 네. 그러면 저 성길종 정책위원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비상이 돼버리는 네. 거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현재 당원에 의해서도 비대위 네. 구성될 수 있는데 네. 그럼 당원을 바꾸고 네. 지금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많이 했는데 그 사퇴를 당원을 뒤에 바꿔가지고 이제 비상 상황이야라고 한다면 거꾸로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좀 그래서 한다면 지금 사퇴하면서 그게 어떤 질서 있는 네. 저 어떤 그 여당 정비의 수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이게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 저는 부분에- 빼고. 아니 물론 당내에서. 네, 당내. 그런데 그분들이 전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분을 그러니까 당 대표 대행 직무대행으로 직무대행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를 그냥 지금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돼 있는 당 대표로 규정한다는 이 전제를 네. 깔고 하는 이야기라고 윤핵관과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겨서 지금 당원권 정지가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끌고 가는 식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 이준석의 복귀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 하는 거 전제로 하지 않느냐. 전제로 그 얘기죠. 하는 것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 상상력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 뒤에 사퇴하겠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당장 드는 생각이 야 이러면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다음 주말부터 네.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기성길 인사를 하는데 네. 과연 그러면 누가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느냐. 네. 당의 대표로 하는 인물로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서 한다?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 이재명 대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아니 그거는 원내대표니까 가서 만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지금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에 그러니까 이 당 대표 서열 1위가 없기 때문에 네네. 2위가 지금 원내대표니까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다 바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추석 민심을 그러니까 이 상당히 추석 민심 기간이 어떻게 보면 민심의 용광로잖아요. 그때 또 중요하다고 이때, 얘기하죠. 중요하다고 예.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뭔가 그러니까 매듭을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을 다가가지 않고 이걸 질질 끌면서 9월 14일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갖고는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 전혀 쇄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당이 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요즘
저녁에 뭐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 네. 전부 다 지금 이 국민의힘 어떻게 돼가냐고 네. 다들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다 그러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저걸 가리지 않고 이 사태에 대해서 전부 다 비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석 민심이 시작되니까 이 추석의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고리를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금 새로 뽑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저는 상당히 아마 정치적인 이 나름대로의 해결사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이게 당헌 당규를 고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자는 그런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이걸 좀 더 매끄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상당히 강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네. 이 자신의 그러니까 정권을 쥐고 내가 그럼 윤 대통령하고 관계를 모셔가겠다든지 네. 뭐 이래서 이거로 해서 양측 간의 상당히 멀어진 거리를 나름대로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발을 무마하고 나름대로 테러의 명분을 열어주는 네. 그런 식의 정치적 해법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그런 것 이게- 자체를 아예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도외시한테 앞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으면 아마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1월 8일까지 갈 거야. 그러면 이준석 돌아오겠지.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단세포적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해법 자체를 아예 도외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더 큰 문제를 자아낼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의 거치와 관련된 거는 워낙 두 분이 이제 그동안 하셨으니까 그건 도외시하고 네. 일단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추석이라는 어떤 그 명절이 네.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상황 아닙니까? 뭐 추석 민심, 네, 차례상 추석, 민심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꼭- 하죠. 꼭 끝나고 나면 뭐 추석 네. 민심이 어떻고 네.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럴 때 네. 자 추석 때까지 수습책을 마련하고 네. 사퇴하겠다는 네. 것과 지금 사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수습책을 마련하는 네. 것과 이게 어느 게 지금 이제 송 부장께서는 권 원내대표가 현재로서 그냥 계속 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습책을 마련하고 네. 사퇴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 그게 뭐 문제냐 이런 식인데 네. 이거 하는 데서는 반대 의견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정리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선택을 한 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크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그 판결을 한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원내 대표가 있어서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상 상황이 아니다. 네. 또 하나는 최고위원들은 전국위원회 열어서 채우면 된다. 이 두 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방법 중에서 하나를 이 보완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사퇴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대표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비상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 법원에서 볼 때도 비상 거죠. 상황이죠. 최고위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최고위원회를 채우면 된다고 그러니까는 최고위원회를 조정을 해서 당원에서 뭐 5명 선출직 5명 중에서 1명만 네. 남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딱 맞춤형이잖아요. 네. 김용태 1명만 남아 있잖아요. 그 경우에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고 당원을 만드는 이 네.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네. 원내대표 나가는 네, 방법, 네, 네. 당원 고치는 방법, 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방법까지 있으니까 네. 세 가지가 있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에서 좀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다 갔다고 오늘 네. 조선일보도 다 보도가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헌을 바꾸는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리고 권성동에게는 원래 본인의 그 외가 고향 친구고 또 그동안 이 어쨌든 정치에 처음에 들어올 때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뭐 논란을 일으켰지만은 처음 들어올 때는 권성동이 거의 통로였어요. 네. 창구였기 때문에 그때 정진석과 같이 맞아. 처음에 만나고 예, 했지 예. 않습니까? 유일한 뭐 정치권 인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2주 동안 일종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수석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니까는 네네.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는 2주간의 기한을 주고 그 대신 방법은 당헌을 고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사태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그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지만 그 시간이 있죠. 비대위 딱 출범하는 순간에 권성동은 추석 연휴 전에 사퇴를 해버려야 돼요. 네.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네. 사퇴를 하면은 추석 민심에 어느 정도 그것이 그 부정적으로만 반영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를 출범시키고 그거 바로 그 전에 전제로 그 당원도 다 고치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퇴하는 게 추석 전에. 예, 그게 이제 추석 민심에서 뭐 차례상에 오르면은 그래도 그 뭐 본인이 책임을 졌구나 네. 뭐 이런 인식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대통령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뭔가 좀 메시지를 내시고 그게 이제 어떤 그 현재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이뭐 수순을 밟는 정비 수순을 밟는 그런 게 반영된 거 아니냐 좀 그런 상황이신데 그리고 추석 전에 뭔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고 그 전에 당원도 새로 고치고 한 다음에 비대위 출범시키고 짠 나는 할 일이 다 했습니다 하고 탁 손 털고 추석 전에 나오면 민심도 괜찮을 거다는 그런 진단이신데 지금 근데 아마 그 지금 그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일정들이 그러니까 네. 지금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러니까 지금 의문표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월 14일 날 지금 법원에 지금 이의 신청을 내놓은 거하고 네. 그리고 또 맞물려서 지금 그 추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았던 비대위원 개개인에 대한 네. 또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대위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윤핵관이나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석 전에 간두는 건 일종의 모험 내지 도박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네. 지금 9월 14일 날 지금 두 개다가 다 인용이 그러니까 하나는 이 신청은 기각되고 네. 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내는 추가적인 이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버리면 네. 또 다시 이 새로운 비대위 자체도 상당히 이 법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기 네. 때문에 그럴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그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먼저 사퇴해버리면 상당히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치적 공백이. 안오미 상태가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추석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네. 내려서 뭔가 쇄신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체제를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법원에 나름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이후에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지난한 과정이고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민심은 점점 더 떠날 수밖에 없는 통로라는 거죠. 그때까지 예. 만약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죠. 그래요? 그때 그렇죠. 그 추석 전에 물러나야 돼요, 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네. 오늘 저 제목에 이제 사법부의 그 정치력 실종 속에 사법부의 의미 맡겨졌다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가처분 신청 이제 그 나올 때도 네. 좀 이해가 안 간 게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정당 내부의 일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뭐 창임 전국을 거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예. 100%라고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 내부에서는 조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100% 극약이라고 확신했다요.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수사겠죠, 그죠? 그렇죠. 정치적 수사라면 집권당이라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가진 거대 정당이라면 그 중에 법조인만 수십 명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러면- 조영 판사 출신이죠. 아 그러니까 판사 출신 뭐냐면 양쪽 가능성을 다 대비했어야죠. 저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1%라도 있다면 그걸 대비해서 분석을 해놓고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플랜 B가 예.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하나 중요한 게 만에 하나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제2의 가처분이 또 인용된다면 예. 그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뭐 소급해서 당원도 바꿔놓고 예. 뭐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뭐 비상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고 사후에 당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돼 이래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법부의 판사 한 명에게 이번에 그렇게 됐죠. 막 운명이 맡겨져 맡겨져 거예요. 버렸죠. 집권당의 운명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무라인이 지금 교체되는 것도 네. 아마 플랜 B에 대한 대비책이 좀 마련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조용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가능성이 99%라도 1%에 대해서 어떤 그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대비를 해놨어요. 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을 보였는데 네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판사 한 명의 정치적 정당 여당의 운명이 국회의원 115명 있는 여당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저는 또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저는 도저히 제가 법 지식이 얕지만 어디 법대 교수님 계시지만은 이게 이제 인용을 한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만들어냈다. 네네.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네. 저도 짐작이 갑니다 보니. 예, 이게 아니 그래 만약에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면 네. 그 이준석이 돌아갈 곳이 없다. 1월 8일 이전에 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이게 네. 또 하나 이유거든요. 네, 네, 네. 아니 법원이 왜 정치적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는 걸 가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조기 전당대회를
그 원래 6월에 열기로 돼 있는데 네. 그걸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도 있다. 이준석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해서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다시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상당히 이 치밀하지 못한 것이 처음에 그러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전부 다 같이 가처분을 내지. 비대위 활동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비대위원장만 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다시 법원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음. 법원이 또 이런 정치권에서 볼 때는 이런 또 판결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 말대로 네. 나는 아픈데 다른 사람이 너 안 아파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네. 이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판결은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네. 비판할 수 있고 저도 나도 좀 뭐 그런 인용 가능성을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고 그것을 뭐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얘기할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낸 이유가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이건 상상력이에요, 판사의 법리적 해석이 아닌 그것도 거죠.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해석에 대한 그 법원의 해석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비판은 아니, 근데 가능하지만 그 항고도 있고 재항고도 있으니까는 또 아니, 봐야죠. 근데 거기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거의 그런가요? 없습니다. 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결해놓고 특히나 가처분이고 예. 아직 본안 판결이 남아 본안 판결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다시 뒤집는다는 건 네.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본안에 가서 뒤집힐 수 있어요. 네. 그나마 한 3, 4개월 그렇죠. 후에 한 얘기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따르다 보면 만에 하나 지금 얘기한 대로 다시 사법부가 네. 비대위 활동 못해. 네. 다 해놨는데 또 그건 안 돼. 네.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건 진짜 비상 상황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사실은 아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전망들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그 규정 자체가 민주적인 절차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정당법에도 정당의 목적과 그러니까 지금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날 이 판결문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해서 뽑아놓은 당 대표와 네. 그리고 전국이 지금 상임 전국이 500명, 전국이 한 1,500명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선출된 정당한 권력을 그렇게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헌법이나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네. 그런 법 취지하고 상당히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책을 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법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붙어갖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네네. 어차피 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당 내의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치 사고발하고 계속 법원의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결국은 지금 법원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지금 모든 것다가 지금 법원에 갔다가 지금 맡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치로 풀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발이라고 한다면 네. 이걸 갖다가 가면 어떤 식으로 무마를 시킬 것이냐. 이건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잣대로 가면 잘라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 자체가 저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결국 그것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렇죠. 것은 그래서 아까 결국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그러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해서 그분이 정치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보이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듣고 윤 대통령 이야기도 듣고 해서 나름대로 합의가 될 만한 나름대로 절충점을 만들어서 이준석이든 윤 대통령이든 나름대로 정치적인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어봐야 메비우스의 띠처럼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윤 대통령의 생각도 그쪽으로 가야 그렇죠. 뭔가 당스럽게 움직일 텐데 그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따르면 좀 분석 바르면 결국 윤 대통령도 현재 어떤 권성동 체제하에서 수습을 하고 나중에 사퇴를 한다 이런 수순에 동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났으니까. 다른 방법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근본적인 해법 중에 하나 이준석 전 대표에게 테러를 열어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은 테러를 열어줘도 그 테러로 안 갈 거예요. 태각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원래 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기각이 되면 항고를 할 것이고 인용이 되면 잠적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TK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다녀온 대구 가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 갔다고 본인은 방촌시장 가고 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또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 했죠. 제주도에서 만나서 이 만약에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자기는 뭐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랬다고 했죠. 그거는 8월 초에 한 이야기다.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네. 이 테러를 열어줘도 이준석 안 될 것이다. 전 대표는 퇴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통령실 쇄신의 성공 조건이었는데요. 대통령실만 쇄신하는 게 아니고 국정 전체를 쇄신해야 되고 그것은 여당의 쇄신과도 깊이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뭔가 추석 전에 정치적 해법 나오길 바랍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